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혐의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적시될지가 여부가 관건인데요. 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해서 좀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잠시 후에 이제 이영렬 본부장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이사장님. 일단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그렇죠. 부분에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제 중간 수사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치권뿐만 아니고 일반 이제 시민들까지도 굉장히 관심 갖는 부분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심정적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뭐 미르 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 오너들 만남 과정에서 어떻게 모금 과정에서 직접 어떤 그 지시했나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연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 직접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공모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그 공소장에다 직시할 그냥 한 부분인데 제가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제외한 상태에서 일단 세 사람을 먼저 일괄 기소하고 나서 추후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또 검찰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느냐. 다만 오늘 네. 이제 중간 수사 발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런 타임 스케줄도 같이 일단 나오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네. 시간이 이제 58분이어서 2분 남았고요. 이영렬 지검장이 이제 지금 보이는 곳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입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지금 몰려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죠. 직접 브리퍼로 나서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서서 손수호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네. 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이 일괄 기소될 예정인데요. 이 네. 사람들의 그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발표 시작할 때까지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하다가 뭐 나오면 네네. 제가 바로 네네. 볼 테니까요. 일단 예. 그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 최순실 씨 등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문건 등 정보 자료를 제공한 것이 이제 법의 위반이다라는 점으로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또한 또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강요 미수, 특히 그 강요 미수는 차은택 씨가 그 광고회사 포레카를 이제 그 강탈하는 그 시도를 할 때 도왔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기재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최순실 씨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일단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돼서 구속될 때는 뭐 사기 미수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생각보다 그 핵심적이지 않은 범죄로만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하지만 더욱더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3자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뇌물 관련된 범죄를 범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뇌물수수라는 게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지금도 아니고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과연 대통령 등 또 다른 공무원과의 네. 공범 여부가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여 분에 걸쳐서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세 명은 일괄 기소가 예상대로 됐고요. 각자의 어떤 혐의점들에 대해서 공소사실 요지를 브리핑했고 또 가장 관심 가졌던 부분인데요. 대통령과의 관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미에 얘기를 했고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고 앞으로 남은 시일 동안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는 의미에서 손수호 변호사가 네. 오늘 이영렬 지검장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최순실 씨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연 관심이 가장 많았던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존에 예상했던 그런 그 범죄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3명에 대해서는. 예. 그 중에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논란이 많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던 예. 제3자 뇌물수수죄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앞으로 특검에서도 과연 같은 결과를 낼지 아니면 특검 수사 결과 혹시라도 제3자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할지 그 부분 검찰과 특검 향후 수사의 어떤 차이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그 보이고요. 기소를 하려고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강요죄로 뇌물이 아닌 강요죄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단에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줬지만 이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죄의 피해자가 구성됐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예. 물론 기업체가 그 해당 금전을 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횡령 등등의 어떤 비자금 조성이 있었는지는 차후에 조사해봐야겠습니다만 아하. 일단 최순실 씨 등 관련해서는 기업체는 피해자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3명에 대한 공소 사실에 있어서의 특이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공소장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또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에 이 3명에 대한 공소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이 3명이 범한 범죄, 검찰이 파악한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과연 대통령의 언급이 들어갔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 언급은 공소장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소장 내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절묘한 타협책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하. 분석이 되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으면 국민적인 어떤 그 공분이라든지 예.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이제 그 우려를 해서 언급은 하되 다만 또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가 정말 필요했는데 이 대면 조사를 청와대의 비협조로 인해 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완벽하게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공소장에 대통령을 언급하고 기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 사실, 특히 공모나 교사 내용을 기재하지 않되 예. 이 본부장의 이제 그 이번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검찰은 적어도 지금까지 대면 조사가 없었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정우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녹음이나 기타 여러 그 조사한 그 소환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예. 대통령이 이 3명의 범죄에 공모했다라는 점을 공모했다고 판단을 하되 아직 수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기재를 못하거나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공소장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예.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 내용을 어떤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판단했다는 어떤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손소 변호사의 판단이었고요. 자, 허성우 이사장님, 저희가 10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허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치권의 관심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즉시에 일단 그 정치권에서 탄핵 발의안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어떤 탄핵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일단 탄핵을 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일단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당의 협조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단독으로 하고 싶어도 여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여당이 예.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게 또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이제 가장 우리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어쨌든 대기업 재벌 총수들 8명을 일단 소환해갖고 참고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어쨌든 그 피해자로 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일단 혐의가 벗어났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뇌물수수가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관심이 있던 부분이 대가성을 바랐던 게 아니냐. 돈을 출연하고 나서 대가성이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뇌물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하나 이제 검찰에서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저는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항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대통령이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는. 네.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그 대통령 서면 조사나 뭐 어떤 대면 조사를 해서 더 밝혀져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탄핵 발의할 수 있는 명분이 이미 미약해졌다. 또 하나는 이제 정리하면은 여당에서도 탄핵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앞으로 물론 이제 촛불 시위의 어떤 그 함의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당과 뿐만 아니고 야당과의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수회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에다가 공세적으로 제안할 사항들이 많다. 거국내학 제안에 대한 그 총리 빨리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 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제 검찰 수사 결과로 일단 촛불 시가 또 어디로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됐다. 탄핵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의원님, 일단은 뭐 오늘 수사 결과를 청와대도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요. 네. 허성우 이사장님의 말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셨습니까? 피해간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초기에 증거와 물증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말하자면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탄핵 소추를 인정하면서 기소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네. 대면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시를 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이 판단하고 있기는 상당 부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공소장에 굳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소와 네. 공소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기고 다음 주에라도 대통령께서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결과를 통해서 조속하게 특검 가기 전까지 최대한 조사를 하겠다.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영렬 본부장의 말씀을 굉장히 무게 있게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권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받을까요? 공모 관계에 있는 예. 것으로 본다라. 최소한 대통령의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공소장에 이 세 사람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나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이 부분과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사실관계로 봤을 때 공모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제가 여기서 오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영렬 그 본부장이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중간 발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수사에 초점을 뒀다. 그렇죠. 네. 정무적인 판단을 안 했다는 게 예. 드러난 거예요. 예. 정무적인 판단했다면은 기소 내용에다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그 적시를 했었는데 할애했을 어쨌든 텐데요. 예. 이런 그 헌법이나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아까도 그 본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 드러나면은 수사를 밝혀서 오히려 퇴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검찰에서 일단 정무적 판단하지 않고 수사에 초점을 갖췄다. 네. 잘했다고 보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황이 가볍지 않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게 제일 무거운 무거운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공모라는 게 이제 공모라는 이야기를 수사 결과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공모의 의미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법률가가 공모라는 그 말을 이미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모라는 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범죄를 결행하자, 범죄를 범하자라고 그렇게 범죄 결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모라는 표현 자체가 뭐 일상적으로도 씁니다만 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어허.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를 범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정말 최종적으로 수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또한 또 다만 불소추 특권이 있고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기재를 공소장에 못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무게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조사를 못했지만 대면 조사는 못했지만 증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여러 사람의 그런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 조사한 결과 그 조서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질의응답한 그런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첩이 있는데 그 수첩에 대통령이 매우 자세하게 지시를 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급히 적은 그 초벌 메모가 있고 그걸 또 정리한 정자체로 쓴 메모가 있다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신빙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내용이.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그 증명력까지도 굉장히 높은 그런 자료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공모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굉장한 예. 패를 좀 쥐고 있다고 좀 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가벼운 사항이 예. 아니고요. 검사 예.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라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예. 국민들에게 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럼 이렇게 그렇군요. 검찰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주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지 예측하십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공모 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인정을 한다,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고 예. 또한 또 이번에 그 어쩔 수 없이 이 3명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지만 앞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따라서 추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공소장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어허. 예.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또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고 열심히 조사에도 응하겠으나 다만 형식이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다음 주쯤에는 조사를 뭐 더 미뤄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명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형식일 텐데요. 그런 예. 형식에 있어서 양측이 좀 조율을 잘해서 원만하게 더 이상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네. 이 지금 연결 잠시만요. 저희가 청와대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공소하면서 대통령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석희 기자. 네, 청와대는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단 공식 언급은 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 내용과 박 대통령의 관여 부분에 대한 공식 입장은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언급할 것이란 설명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도움은 받았지만 공무상 비밀 등 누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 역시 정상적인 국정 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강제 모금을 지시한 일은 없다는 인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모관계로 적시되면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의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야권과 일부 여권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법적 수단인 탄핵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만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청와대 방상 살펴봤고요. 저희가 하던 얘기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손수호 변호사가 공모란 단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허성우 이사장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있는 것을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이제 손 변호사께서는 이제 굉장히 공모의 의미가 뭔지 또 정확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말씀하셨고, 네. 저는 이제 그 법률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이 판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했다. 검찰에서 이 왜 판단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판단이라는 용어를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판단이라는 용어에 검찰의 의지가 좀 담겨 있었다. 네. 앞으로 향후 수사에 대한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판단과 관련된 액션 플랜이 나와야 주는 게 그게 판단의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단하면서 끝나면 그걸 끝이지만은 앞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일단 액션 플랜이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이라는 의미에 더 저는 방점이 좀 찍을 필요가 있다. 이 검찰에서 판단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일단 수사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좀 밝힌 부분이 이 판단이 아니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자막을 보면은 예. 검찰에서 대통령의 공모 사실 자체를 제 공소장에 적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적시됐는지까지 본다면은 검찰의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했던 건 또 하나의 단어인데 네, 참고인 신분에서 이제 네.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전환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긴 싶습니다. 합니다만, 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 참고인 신분으로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라는 그 개념 정의 자체가 수사의 대상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수사의 대상인 게 피의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를 공모했다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공소장에도 적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피의자로 사실은 적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일단은 그 공소장에 그 공모 사실 자체를 그 적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논리적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참고인 수준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우가 여전히 필요하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피의자로 공식적으로 이제 전환할지는 또 의문이고요. 또 전환 안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추하지 못하거든요. 기소는 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는 어려운 거죠, 현직 대통령한테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가능합니까? 특권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설령 강제 수사라는 것이 이제 그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한다든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체포한다든지 뭐 긴급 체포한다든지 이런 것인데요. 네. 이게 된다 안 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해석의 영역인데 헌법상에는 이제 그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기소되지 않는다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도록 뭔가 이제 그 검찰 수사기관에서 인신을 이제 그 구속하거나 이런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다소서집니다. 네. 따라서 강제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검찰이 강제 수사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고요. 네. 법원이 그에 대해서 판단해서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정말 검사가 가능성은 정말 아주 극히 희박하지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시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현실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김 의원님, 오늘 수사 중간 발표로 야권의 공세 수위도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탄핵이랑 개헌, 뭐 다양한 전국 수수책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탄핵 뭐 그 이전에 특검과 국조에 있어서 오늘 이영렬 그 본부장의 발언은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 여부를 상당히 가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피의자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검찰 측에서 중요 참고인, 사실은 형식적으로의 어떤 참고인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였고 예. 본부장이 직접 공모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국조와 특검이 상당히 힘을 받게 될 것 같고 물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수세적으로 하고 그렇다면 법 제도적으로 지금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로 갈 수밖에 이것은 무슨 어떤 뭐 심정적인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가 네. 할 수 있는 당당한 어떤 제도적 절차라고 하는 차원에서 탄핵의 힘을 받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저기 손수호 변호사한테 좀 더 법률적인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뇌물이란 말이 안 나오고 강요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네. 어떤 그 우리가 제목의 중대성, 네. 범죄 중대성이 네. 그러니까 뭐 혐의점이 많다고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굵직한 그 네. 혐의마다의 중대성이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강요죄는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법률상 그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강요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하면 강요죄 기수고요. 또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강요 미수죄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만약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고 한다면 법정형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아하. 실제로 10억 원 그런 그 수뢰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든 범죄는 범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도 모든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각 죄마다 경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형벌 체계상 사형 바로 다음으로 강한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강요죄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또는 뭐 수뢰죄 등등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은 그 강요죄만 적용했다는 점 그 그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고요. 뭔가 조금 어떤 봐주기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네.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왜 뇌물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나가 뇌물이라는 것은 사실 대가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지금처럼 강요죄를 기소한 경우의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업체에서 단순히 정말 강요를 당해서 돈을 강탈당한 것인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기업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뇌물을 주고
부당한 이득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있는데요. 법정형의 차이도 큽니다만 뭐 비난 가능성도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체에서 사면이나 세무조사 회피나 예. 아니면 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뭐 승인이나 사업 영역에 대한 아니면 경쟁사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을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뇌물이다. 그리고 직접 준 게 아니라 제3자인 법인이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다. 이런 그 분석들이 많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예.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검토 등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뭐그 뒤에도 어쨌든 뭐 내용 수수에 관련돼서 그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업 총수들을 독대를 했던 기업 총수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소환해서 조사를 아주 이제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게 그 기업 운영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과연 추가 소환 조사가 가능하겠느냐? 검찰에서는 아직 그런 의지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게 단순 강요죄가 아니라 이제 뇌물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흘러갈 또 가능성이 있기 진술이 좀 위해서는 더 추가 진술이 나온다고는 바뀌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얼마든지 거죠?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볼 때는 예. 수사 진행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특검이 발족을 해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조사를 기업 총수들이 받았지만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혹시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손소 변호사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먼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소 변호사.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죠. 잠시 후 12시부터 야권 자명 6명이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분들께서 이제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아마도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돼서 얘기가 이루어지겠죠? 오늘 이제 야권 이제 그 잠룡 소위 말하는 후보들이 다 이제 네. 거의 뭐 그 송구문 빼고는 지금 다 모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모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거기서 뭔가 이 야권 지금 잠룡들이 모여갖고 일단 뭔가를 단일 대우를 갖추어서 단일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 예. 다만 이제 시국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좀 위중하다는 정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까지는 나오겠죠. 네. 나오는데 아마 뭐 먼저 행동 플랜이 나온다든가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제 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청와대 이 향후 그 대응책을 보면서 뭔가를 또 새로운 그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겠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큰 뭔가를 자기들이 그 국민들 전환할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오늘 이제 그 수사 상황을 보면서 청와대가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네.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지금 남아 있는 게 김병준 카드를 버리는 걸 막으려는까지도 지금 당장 좀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상당히 그 청와대 공세를 봐가면서 오히려 진행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앞으로 촛불 시위에 그러니까 5차, 6차 쭉 있으면서 앞으로 이 야권들이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건가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의원님, 어쨌든 오늘 6명이 각자 또 해법이 달라서 네, 그렇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도 네. 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중구난방성의 어떤 회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회의가 되지 않겠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조금 더 단일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겠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공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탄핵 절차로 가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 퇴진을 하고 뭐 이렇게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탄핵적으로 입장을 좀 정리해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검을 누구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탄핵 절차로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실제적으로 대통령 이번 모임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탄핵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촛불 집회가 높을수록 이게 더 야권 지도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담을 더 많이 갖는 게 사실입니다. 왜 단일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데 대한 국민의 요구를 좀 단일한 대우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 사항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왜 참석 안 했을까요? 안 그래서 할까요? 지금 뭐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뭐 참석을 못했다 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뭐 공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예, 예. 비공식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은 네. 사실 그 손학규 고문이 거기에 참석할 명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명분이 없냐면 첫째는 일단은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명분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건부 총리를 수락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민주당이나 지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 조건 그러니까 거국내각 총리를 지금 거론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그 원내대표가 그것을 거론했을 적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좀 이미 결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네. 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참석해서 만약에 촛불시 대우에 단일 대우를 맞춰서 같이 현장에 나가자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로 결이 좀 다른 그러니까 촛불 시위를 바라보는 이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또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은 야권 분열로 가는 어떤 그 네. 명분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손학규 고문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손학규 고문 입장에서는 참여 안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아하. 결론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여야의 역시 반응은 갈리고 있네요. 네, 여당은 이제 공모 여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저희가 이제 예상한 대로 뇌물 혐의도 강력히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여당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당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친박계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에 비주류 일관되게 쪽도 비주류 그렇죠. 쪽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야당의 의미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이제 검찰이 발표할 때 아마 말하자면 강요라는 부분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먼저 이 미래라든지 K스포츠 재단을 내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재벌들이 기업들이 따라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요의 단초를 먼저 대통령이 제시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다. 예를 들면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예. 뇌물죄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는데 기업들이 와서 이걸 만들면 우리가 돈을 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대가성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그것이 명밀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야권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게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부분도 제3자 뇌물죄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뭐 어떻게 보면 마땅한 요구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야당- 촛불 집회 네. 말씀하시죠. 야당도 지금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이제 검찰에서는 어쨌든 그 공모가 있다고 판단한다는데 사실 검찰도 어떤 뭐 공모의 어떤 어디까지 공모인지 이 부분은 안 밝혔거든요. 네. 공모의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건 지금 밝히지 않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야당도 오늘 이게 지금 탄핵의 명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탁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거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늘 이 야권의 잠룡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일단 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줄 거냐 말 거냐 부분을 네.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 줄 거는 어떻게 그나마 보장할 건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럼 지금 퇴진이라고 하는데 퇴진한다면은 그럼 업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퇴진하고 어떤 부분을 그냥 놔둘 거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기를 그나마 중단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야당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퇴진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지금 언론에서도 야당이 지금 퇴진 이후의 플랜을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예. 하는데 사실 그 퇴진으로도 그래서 야당이 퇴진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임기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됩니다. 마냥 퇴진하라 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한 번은 업무적으로 어떻게 일선으로 물러날 건지 어디까지 그나마 물러날 건지 하는 부분들도 야당에서 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퇴진의 로드맵을 맞물려서 돌아갈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퇴진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9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촛불 집회.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바람이 깊은 상황에서 야당 쪽에서 좀 일관된 좀 합쳐진 주장이 나와서 좀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국민적인 바람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의 야당의 공조가 삐그덕거리는 건 상당히 예.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요. 그렇죠. 또 발언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뭐 잠룡들 몇 사람이 정치 지도자 회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극히 사실은 비정상적이고 그다지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촛불의 민심이 야당 후보가 대통령 되기 좋아한 뭔가 바닥 깔기의 그런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당의 대표 중심으로 단일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제야라든지 시민단체 원로들이 그에 대한 야당 정치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그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뭐 정신을 더 차리고 공조를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탄핵으로 가면 현재 정치권은 조심스럽게 비박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탄핵에 참여해 줄 수 있는가를 사실은 계산해 넣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부 들리는 얘기는 이미 근데 보니까요. 탄핵할 수 있는 예. 수를 넘었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거든요. 네. 근데 비박계 내에서도 보니까 지금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 탄핵도 그렇고 퇴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당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네. 거기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좀 이뤄야 될 부분이겠고 또 선언적 의미 당했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그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좀 선택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해체냐 분당이냐 그렇죠. 탈당이냐 이런 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를 다 같이 해체하고 다시 재창당하다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탈당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큰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군단 오늘 있었던 이영렬 어떤 본부장의 어떤 그 발표는 예. 상당히 많은 어떤 여권 내에서의 동조 탄핵에 대한 힘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지금 비박계에서 지금 탄핵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오늘 이 지금 수사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탄핵으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이 이제 이야기가 탄핵을 주장할 명분이 명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줄어든 얘기죠. 거예요. 예. 단 오히려 차라리 이제 오늘 수사 발표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들이 정치권으로 일단 모든 게 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왜냐하면은 탄핵의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 그래 보는 게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강성 발언에다가 네.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예, 예. 도저히 그 대표로서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도가 어디 있냐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당과의 협상장에 안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에 넘어온 이 상황이 그러니까 촛불 시의 민의가 정치권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어떤 함의된 내용을 갖고 그것을 무시하겠다는데 이제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이제는 촛불 시위에 뭐 현장에 나가든 안 하든 그런 관계 뭐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죠. 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가 쉽게 말하면 할 수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증거도 없고 뜬금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이제는 오히려 당해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피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권 자체가 이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여당에다가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자 우리가 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자. 어제는 어차피 공이 다 넘어간 이유가 지금 뭐 그렇습니다.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 있고 다 네.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까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논의를 하려면은 일단 여당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 여당과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여당을 자극하고 여당한테 정말로 여당을 폄하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갖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 안 겠습니까? 네. 오히려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빨리 오늘 뭐 하여튼 야 잠룡들이 다 모인다 하는데 네. 거기서는 빨리 이 문제가 이제는 정치권에서 모든 걸 풀자. 네. 이렇게 아마
그 합의를 보는 것도 하나의 그렇습니다.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정말로 당리당략 따지지 말고요. 여야 따지지 말고 단일 대우의 어떤 그 단어를 좀 진짜 내세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합치가 좀 필요해 네. 보인다는 그게 또 생각을 가져보게 왜냐하면요. 됩니다. 촛불 예. 시위에서 지금 평화적인 시위가 지금 그렇죠. 보셨잖아요. 한 명도 지금 뭐 구속된 사람도 그러니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질서 정연한 것도 네. 정치권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일단 뭔가를 단일 네. 대우로 맞춰야 네,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야에서도 합의된 좀 의견이 나와야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지금까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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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